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제 제빵 파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빵을 포장할 때 가장 적합한 빵의 중심 온도와 수분 함량은, 자, 빵 포장 시 온도와 수분 함량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빵 포장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수분 함량은 38%다. 2번이 정답입니다. 빵을 포장할 때 중심 온도 35도씨, 수분 함량 38%예요. 식빵 껍질 표면에 물집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식빵 제조 시 반죽이 질었다거나 2차 발효실에 습도가 너무 높았다, 또는 오븐의 윗불 온도가 너무 높았다. 그랬을 때 껍질 표면에 물집, 수포가 생기고요. 발효가 과다하게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발효가 덜 되었을 때 식빵 껍질 표면에 물집이 생긴다. 식빵 껍질 표면에 물집 생기는 이유는 발효가 과다할 때가 아니라 발효가 덜 되었을 때입니다. 자당 10%를 이성화해서 10.52%의 전화당을 얻었다면 이때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은, 자, 전화당의 구성 비율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반반씩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화당이 10.52%라면 포도당과 과당은 반반씩 5.26%씩 차지하고 있다. 포도당 5.26, 과당도 5.26입니다. 전화당 구성 비율은 포도당, 과당이 1대1이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기름, 즉 지방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신경세포나 호르몬, 이 담즙의 성분이 되고 비타민의 전구체가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콜레스테롤 다량 섭취 시에는 동맥경화의 원인 물질이 되죠. 상식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 성분입니다. 자, 다당류라고 하면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녹말 같은 것들이죠. 콜레스테롤은 다당류 아니다. 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틀린 것은, 자, 빵을 굽게 되면 탄수화물, 당의 캐러멜화가 진행되면서 갈변 반응으로 껍질색이 진해지고 특유의 향이 발생한다. 맞고요. 굽기가 완료되면 모든 미생물이 사멸하고 대부분의 효소도 불활성화된다. 이것도 맞다. 그리고 전분 입자는 팽윤과 호화의 변화를 일으켜 구조를 형성시킨다. 모두 맞지만 빵의 외부층에 있는 전분이 내부층의 전분보다 호화가 덜 진행된다. 호화란 게 전분이 팽윤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점성이 증가되는 현상이니까 외부층 전분보다 내부층 전분이 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빵의 외부층이 안쪽보다 더 빨리 익겠죠? 빵의 외부층의 전분이 내부층 전분보다 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외부층 전분이 호화가 덜 진행된다. 틀렸다. 절대적으로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서 산소가 있으면 사멸하는 균은, 자, 공기를 좋아하면 호기성, 공기를 싫어하면 현기성이죠. 따라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 산소가 있으면 죽어버린다. 호기성균은 아니고요. 현기성인데, 요 통성 현기성은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균이고, 문제에서 산소가 있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균은 바로 편성 현기성균입니다. 산소 분자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균이 편성 현기성균이다. 식품에 식염을 첨가함으로써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식품에 소금, 식염을 첨가하면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데요. 이는 삼투압 증가와 산소 용해도 감소, 탈수작용에 의해서 식품 내에 수분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펩티드 결합의 분해는 아니다. 펩티드 결합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 결합이에요. 펩티드 결합이 분해되는 것은 어떤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지 식염과는 관련이 없다. 지방의 연소와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기는 간 때문이야. 간입니다.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은 간에서 연소와 합성이 이루어지고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역시 간에서 분비된다. 지방의 연소와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기, 간이다. 빵반죽의 이스트 발효 시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예요. 자, C6H12O6, 요게 포도당인데요. 요 포도당이 이스트의 작용으로 알코올 2개 분자와 이산화탄소 2개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바로 효모를 비롯한 곰팡이나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작용인 발효작용입니다. 빵반죽의 이스트 발효 시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다.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죽 온도가 60도씨로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휘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맞고요. 자, 효소 작용은 60도까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반죽 온도가 60도씨에 가까워지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전분이 호화되기 시작한다. 이것도 맞다. 이스트가 죽기 시작하는 온도 60도씨고 그와 함께 전분이 호화되는 온도도 60도씨 전후입니다. 그리고 표피 부분이 160도씨를 넘어서면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멜라노이드를 만들고 당의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된다. 이것도 맞아요. 160도씨를 넘어서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난다. 하지만 글루텐이 90도씨부터 굳기 시작한다. 요건 틀렸다. 90도씨가 아니라 글루텐은 70도씨 부근에서 굳기 시작합니다.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응고가 계속된다. 요건 맞다. 하지만 글루텐이 응고하기 시작되는 온도는 90도가 아니라 70도씨 부근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 중에서 버터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은 바로 식용색소 황색사오입니다. 식용색소 황색사오는 버터류 등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식빵, 두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이다.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용색소 황색사오 버터류에 사용할 수 없어요. 빵의 품질 평가 중에 내부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부적당한 것은, 자, 빵 내부를 보면 기공과 조직과 속색을 판별할 수 있죠. 모두 빵 내부의 품질 평가 항목에 속하고 껍질의 특성은 껍질, 외부죠. 내부 특성 평가 항목은 아니다. 쉬운 문제. 발효가 부패와 다른 점. 자, 발효와 부패는
단백질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단백질의 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패, 썩으면은 인간이 먹지 못하고 발효가 되면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생산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겠죠? 따라서 발효가 부패와 다른 점은 생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발효가 되면 생산물을 식용으로 한다. 궤열병 예방에는 어떤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자, 궤열병은 비타민 C 결핍으로 일어나죠. 출혈이나 뼈의 변질을 동반하는 궤열병 예방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터 초콜릿 32%에는 코코아가 약 얼마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 자, 비터 초콜릿의 구성은 8분의 3이 코코아 버터고요. 나머지 8분의 5가 코코아다. 따라서 이 비터 초콜릿 32%에는 코코아가 약 8분의 5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냥 곱해주면 되죠. 32%는 0.3이니까 요거 곱하기 5 나누기 8 요렇게 하면 0.2 즉 20% 나옵니다. 비터 초콜릿 32%에는 코코아가 20% 들어있다. 단순 단백질인 알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순 단백질인 알부민은 물이나 묽은 염류용액에 녹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요게 맞아요. 달걀 흰자나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 알부민은 물이나 묽은 염류용액에는 녹고 가용성이고 열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의 불용성이다. 중성용매의 불용성이다. 곡식의 나달에 존재한다. 모두 틀렸어요. 알부민은 물이나 묽은 염류에 녹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결과 음식물 중에 질소량이 13g이며 대변의 질소량이 0.7g, 소변 중의 질소량이 4g일 때 이 식품의 생물가 BV는 약 얼마인가? 바로 64%입니다. 이 BV, 생물가란 음식물 섭취를 했을 때 체내로 흡수된 질소량 중에 배출되고 남은 질소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13g을 섭취했다면 0.7g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4g 빠져나가면 4.7g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8.3g이 남고 전체 질소량 13g 대비해서 요 8.3g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되니까 8.3 나누기 13 하면 0.64 나옵니다. 즉 64%다. 유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화제는 계면 활성제라고도 하고요. 레시틴, 모노글리세라이드, 난황 등이 유화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유화시키는 용제가 유화제예요. 자, 빵에서는 글루텐과 전분 사이로 이동하는 자유수의 분포를 조정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유화제의 기능이다. 하지만 이번에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각각 50% 갖고 있어서 물과 기름의 분리를 막아준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유화제는 계면 활성제라고도 하고 이 계면 활성제는 HAB라는 값을 가지는데요. 요건 물과 기름에 대한 친화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모든 계면 활성제는 이 친유성과 친수성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요게 다 모두 딱 50%씩 가지는 게 아니고 친유성이 큰 유화제도 있고 친수성이 큰 유화제도 있습니다. 유화제마다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유화제가 친유성기, 친수성기 가지는 건 맞지만 각각 50%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2번이 정답이다. 음식물을 통해서만 얻어야 되는 아미노산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필수 아미노산이란 게 있죠. 우리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만 이 필수 아미노산 8종을 섭취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리신, 트립토판, 그 외에 이소류신, 류신, 페니랄라닌, 발린 등이 총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글루타민은 아니죠. 글루타민은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아미노산은 맞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다. 메티오닌, 리신, 트립토판, 히스티딘, 류신,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발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다음 중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각 구워낸 뜨거운 빵을 식힐 때는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합니다.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상온의 온도로 식히는 것이 올바른 빵의 냉각 방법이다. 이때 적정한 빵 속의 온도는 35에서 40도입니다. 빵의 냉각 방법은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이다.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결핵입니다.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은 결핵입니다.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른자에 가장 많은 것은 단백질이다. 아니죠. 노른자에 가장 많은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70% 들었다. 흰자보다 노른자의 중량이 더 크다. 자, 이것도 틀렸죠? 노른자가 40%고요. 흰자가 60%로 노른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흰자는 대부분 물이고 그 다음에 많은 성분이 지방질이다. 자, 이것도 틀렸죠? 흰자는 대부분 수분이지만 지방질은 거의 없습니다. 흰자의 지방 성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달걀 껍질은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걀 껍질은 대부분 탄산칼슘이다. 성장기의 어린이나 빈혈 환자, 임산부 등 생리적 요구가 높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는 자, 빈혈에는 철분이 부족하죠? 바로 철분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 철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성장기 어린이, 빈혈 환자, 임산부 등에서 생리적 요구가 높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는 철분입니다. 유지의 층상 구조를 이용한 파이, 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 등의 제품은 유지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바로 유지의 가소성을 이용한 겁니다. 자, 가소성이라는 것은 유지가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겹겹이 층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이죠. 따라서 파이, 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 등이 유지와 밀가루 반죽이 서로 완전히 섞이지 않고 겹겹이 층을 이루게 하는 것은 유지의 가소성을 이용한 겁니다. 합성 감미료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합성 감미료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죠. 아스파탐이 이에 해당하고 사카린, 수크랄로스 이런 것도 합성 감미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설탕보다 감미도가 낮다? 자, 설탕을 쓰지 않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소량만 첨가해도 단맛을 설탕보다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합성 감미료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탕보다 감미도가 훨씬 높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인체 내에서 영양가를 제공하지 않는 합성 감미료도 있다.
자, 제로콜라 0칼로리라고 광고하죠. 대부분 인공감미료,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를 넣어서 열량을 내지 않고 단맛을 내는 제품이에요. 따라서 합성감미료는 설탕보다 감미도가 낮다. 요게 틀렸다. 반죽의 얼음 사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자, 얼음 사용량은 물곱 수마사로 외웁니다. 물 사용량 곱하기 수마사, 수돗물 마이너스 사용수 온도다. 거기에다가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는 모두 공통된 요소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은 물곱 수마사다. 물 사용량 곱하기 수마사,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수 온도입니다. 거기에 80 더하기 수로 나눠준다. 반죽의 얼음 사용량 물곱 수마사 암기하십니다. 캐러멜러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자, 설탕은 1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해서 표면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168도에서 약간 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향은 변화가 없다. 그러다가 18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약간 색도 호박색을 띠면서 풍부한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설탕이 캐러멜화되는 시점이다. 설탕은 1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캐러멜화가 일어나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식빵의 배합률 합계가 180%, 밀가루 총 사용량이 3000g일 때 총 반죽의 무게는 단 기타 손실은 없다고 했네요. 자, 배합률이라는 것은 밀가루 사용량을 100%라고 했을 때 전체 반죽의 퍼센트를 총 배합률이라고 하니까 이 총 밀가루 사용량 3000g에다가 배합률 합계 180%를 그냥 곱해주면 총 반죽 무게가 나옵니다. 그냥 3000 곱하기 180% 1.8 해주면 총 반죽의 무게 5400g이 나온다. 정답은 3번 5400g입니다. 배합률은 밀가루 사용량에 대한 전체 재료들, 밀가루를 포함한 전체 반죽 재료들의 총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밀가루 사용량의 총 배합률 합계를 곱하면 총 반죽 무게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000 곱하기 1.8 해서 5400g 나옵니다. 총 반죽 무게. 곰팡이가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서식처는, 자, 요건 물로 체크하셔야 돼요. 공유, 두류, 토양보다는 물속에서 곰팡이가 생존하기 어렵다. 공유, 두류, 토양에서는 이 곰팡이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인 pH 4에서 pH 6 정도의 산성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습기가 많은 환경은 곰팡이 생육에 필수적이지만 이 물 속이라면 보통 pH 7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곰팡이 생육에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곰팡이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서식처 물이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우유의 pH는 바로 6.5에서 6.7이에요. 자, 오래된 우유는 pH가 점점 떨어져서 산성이 됩니다. 따라서 신선한 우유의 pH는 6.5에서 6.7, 6.5에서 6.7이다. 과당을 분해해서 CO2 가스와 알코올을 만드는 효소는 바로 찌마아제죠.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말타아제, 말타는 아제는 메가당을 분해한다. 과당을 분해해서 CO2와 알코올 만드는 효소, 찌마아제 찾으셔야 됩니다. 효소와 활성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펩신은 염산이 활성화시키는 거 맞고요. 트립신은 트립시노겐 같은 트립신 활성 효소로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트립시노겐은 지방산이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엔테로키나제라는 이런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트립시노겐은 지방산이 활성화시킨다. X, 키모트립신은 이 트립신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 맞아요. 트립시노겐, 지방산, 요 연결이 틀렸다. 제빵 시 발효 공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발효 공정은 탄산가스 발생으로 팽창작용을 하는 거고요. 유기산, 알코올 등을 생성시켜서 빵 고유의 향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글루텐을 발전 숙성시켜서 가스 포집과 보유 능력을 증대시킨다. 모두 발효 공정의 직접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발효성 탄수화물의 공급으로 이스트의 세포수를 증가시킨다. 요 세포수 증가가 틀렸어요. 발효 과정에서 발효성 탄수화물이 공급되는 건 맞지만 이로 인해서 가스 팽창이 발생하는 거지, 두세 시간 발효시킨다고 해서 이스트 세포수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트 세포수 증가가 발효 공정 직접 목적 아니다. 다음 중 코코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코코아에는 천연 코코아, 내추럴 코코아와 이 더치 코코아가 있는데요. 더치가 무슨 냄새가 아니고 이 더치 코코아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해서 더치 코코아라고 부릅니다. 더치 프로세스 코코아는 볶은 코코아 가루를 알칼리 성분인 포타시움 용액에 처리해서 산성을 알칼리 처리해서 만든 것을 더치 코코아라고 해요. 또는 유러피안 코코아라고도 불린다. 이 더치 코코아는 천연 코코아를 알칼리 처리해서 만든 거고 색상이 진하고 물에 잘 분산된다. 요것도 맞다. 하지만 천연 코코아가 중성이고 더치 코코아는 산성이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천연 코코아가 산성이 강한 식품이에요. 그리고 더치 코코아는 이 천연 코코아를 알칼리 처리해서 중화시킨 코코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연 코코아가 중성, 더치 코코아 산성이다. 요게 틀렸다. 빵의 굵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고배합, 고율배합이죠. 밀가루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고율배합은 항상 요 앞에 고율, 저율을 판단할 때 시간하고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고율배합은 장시간, 저율배합은 단시간 굽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고율배합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굽는 건데 짧은 시간 굽는다. 틀렸고,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벌써 틀렸죠. 저율배합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 거니까 낮은 온도 틀렸고 긴 시간도 틀렸다. 저율배합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굽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다. 고율배합, 저율배합은 온도는 고율, 저율의 반대로 생각하고, 고율배합은 장시간, 저율배합은 단시간 굽는다. 시간 개념으로 고율, 저율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율배합은 저온에서 장시간, 오버에서 굽는다. 오버베이킹이고, 저율배합은 고온에서 단시간, 저율이니까 좀 모자라게
짧게 굽는다, 언더베이킹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십니다. 보존료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존료는 공기나 광선에 의해서 잘 분해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보존이 잘 안 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미량으로도 효과가 커야 되고 독성이 없거나 극히 낮아야 되고 무미무치할 것 모두 맞지만 공기 광선에 의해서 잘 분해되면 안 됩니다. 음식물을 보존을 잘 해주려면 공기나 광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과자빵 껍질에 흰 반점이 생긴 경우 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반죽 온도가 높을 때, 자, 벌써 틀렸네요. 과자빵 껍질에 흰색 반점이 생겼다. 반죽 온도가 낮을 때 흰 반점 생기는 겁니다. 발효하는 동안 반죽이 식었거나 숙성이 덜 된 반죽을 그대로 정형했다. 2차 발효 후에 찬 공기를 오래 쐬었다. 결국 모두 온도가 낮을 경우에 과자빵 껍질에 흰 반점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죽 온도가 높았다. 흰 반점 원인으로 X. 열량 영양소의 단위 그램당 칼로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탄단지는 449, 탄수화물 단백질 4kcal, 지방이 9kcal죠. 따라서 단백질은 지방보다 칼로리가 많다. X. 지방이 더 많고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칼로리가 적다. 자, 요거 맞네요. 탄수화물은 4kcal, 지방은 9kcal.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람당 낼 수 있는 열량이 같죠?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교해서 적다 많다 모두 틀렸습니다.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칼로리가 적다. 요게 정답이다.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경우는 자, 식빵 온도가 27도다. 자, 요건 식빵 일반적인 반죽 온도로 적당하고요. 27도. 발효실 온도가 24도다. 자, 1차 발효실 온도는 27도가 적당합니다. 따라서 발효실 온도가 24도는 발효 온도로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요게 발효 시간 연장시켜야 하는 경우가 된다. 이스트푸드가 충분하고 1차 발효실 상대 습도 80%다. 자, 요건 적당합니다. 발효실 온도가 적정 온도 27도보다 낮은 24도다. 이때 발효 시간 연장시켜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1차 발효실, 2차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 조건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1차 발효실에서는 발효실 온도 27도, 습도는 75에서 80%가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 부피가 2.5에서 3배가 될 때까지 발효시키고 중간 발효와 성형 후에 2차 발효실의 온도는 35도에서 38도가 적당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80에서 90%가 적당하다. 요거까지 발효시간 연장시켜야 되는 경우 발효실 온도 24도일 때 너무 낮다. 요거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제과 제빵의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것을 경화유라고 하죠.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해서 경화시킨 것이 쇼트닝이고 쇼트닝성과 공기 포집 능력을 갖는다. 자, 요거까지 맞지만 쇼트닝의 융점이 매우 낮다. 자, 융점은 녹는 점이죠. 융점이 낮게 되면 빨리 녹아버리겠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이 쇼트닝의 녹는 점은 44도에서 51도 정도입니다. 녹는 점이 낮지 않다. 따라서 쇼트닝의 융점이 매우 낮다. 요게 틀렸습니다. 화학적 식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불량한 포장용기, 유해한 식품 첨가물, 농약에 오염된 식품 모두 화학적 식중독 유발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은 도고독이죠. 자연독입니다. 화학적 식중독 아니다.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자, 오븐은 빵 과자 구울 때, 파이롤러는 페스트리나 파이류를 자동으로 말아주는 기계를 뜻하죠. 워터 스프레이는 물 분무기다. 따라서 디핑 포크 이렇게 생겨서 과일 같은 재료를 찔러서 디핑 초콜릿에 푹 담궈서 표면을 초콜릿으로 입혀줄 때 씁니다. 디핑 포크가 초콜릿 제품 생산할 때 필요한 도구다.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돼지 기름인 라드나 유화 쇼트닝, 버터 등은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튀김유로는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이 적합하죠. 이 모카시에서 짜낸 면실류의 경우에는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 230도고요. 라드는 182도, 쇼트닝은 165도, 일반 버터는 180도로 일반적인 튀김 온도인 200도 정도 올렸을 때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면실류가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합니다. 그 밖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채종류, 포도씨유 같은 것도 220에서 250도까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튀김유로 적합하다. 요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부패 진행에 따라 생기는 산물이 아닌 것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캅탄은 식품의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부패가스들이 맞고요.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부패가스가 아니라 어떤 물질을 연소시킬 때, 태울 때 발생하는 그름 같은 거죠. 부패산물이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는 부패 진행에 따라 생기는 산물이 아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캅탄 이건 유기황화합물인데요. 이런 것들이 부패산물이다. 반죽의 온도 조절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긴데요. 정답은 다행스럽게도 1번입니다.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반죽 결과 온도, 원재료 온도, 작업장 온도, 물 온도, 작업장 상대 습도. 자, 되는 대로 써놨네요. 요게 아니고 마찰계수 공식은 지난번에 외웠었죠? 반죽 온도 곱하기 3에다가 밀실수,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를 다 더한 것을 빼주면 그게 마찰계수라고 했습니다. 마찰이 일어났다고 3반에서 밀실수 빼! 이렇게 암기했었죠. 반죽 온도 곱하기 3배에서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를 다 더해서 빼주면 된다. 3반 빼기 밀실수. 자, 맞는 것도 읽어볼까요? 기준이 되는 반죽 온도보다 결과 온도가 높다면 물의 일부를 얼음으로 사용해서 희망하는 반죽 온도를 맞추고요. 마찰계수라는 것은 일정량의 반죽을 일정한 방법으로 믹싱할 때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찰열을 실질적인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계산된 사용수 온도가 56도C 이상일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영하로 나오더라도 절대치의 차이라는 개념에서 얼음 계산법을 적용한다. 알았어. 자, 우리는 답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 위에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가 길게 나왔네. 마찰계수 3반 빼기 밀실수인데 반죽 결과 온도, 원재료 온도, 작업장 온도
상대 습도까지 나왔다. 에이, 아니네. 바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강력분과 박력분의 성상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단백질의 함량 차이죠. 단백질의 함량, 즉 글루텐 함량이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다음 중 재료에 사용되는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른자의 수분 함량은 약 50%이다. 맞습니다. 달걀에서 노른자 수분 함량은 49%, 50% 정도 돼요. 달걀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로 냉동 저장해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달걀은 냉장 온도에서 보관합니다. 5도에서 10도지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노른자에는 유화 기능을 갖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고 전란의 수분 함량은 75% 정도. 이것도 맞습니다. 표준 스펀지 도우법 중정법이라고 하죠. 스펀지 도우법에서의 스펀지 발효 시간은 바로 3시간에서 4시간 30분입니다. 스펀지 도우법은 처음 반죽을 스펀지 반죽이라고 하고 나중 반죽을 본 반죽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이트법과는 달리 2번 반죽하는 중정법인데요. 발효 시간에 따라서 장시간, 단시간 그리고 표준 스펀지 도우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표준 스펀지 도우법의 발효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시간 스펀지 도우법이다 하면 더 짧아지고 장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표준 스펀지 도우법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스펀지 발효 시간이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비상이다. 비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주문이 밀려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보통 식빵이나 단팥빵 제조에 쓰이는데요. 반죽 시간은 20-30% 늘려주고 발효시킬 때는 이스트량을 2배로 늘려서 최대한 발효 시간을 단축시켜서 말 그대로 비상시에 공정 시간을 줄이고 많은 주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반죽법입니다. 노동력, 임금을 절약할 수 있고 짧은 공정 시간이 특징이다. 대량 주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장점 맞지만 저장성이 향상된다? 자, 요건 아니에요.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이스트 냄새가 날 수 있고 부피가 고르지 않고 저장성이 짧아지고 쉽게 노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장성 향상은 비상 스트레이트법 장점 아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병은 바로 간염입니다.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죠. 그 외에 폴리오, 인플루엔자, 일본 내염 등도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는 세균성 감염병이고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다. 팬닝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팬에 적정량의 오일을 바르고 반죽에 이으면 바닥으로 놓이도록 해야 한다. 반죽의 무게와 상태를 정해서 비용적에 맞추어 적당한 반죽량을 넣는다. 모두 맞고요. 틀이나 철판의 온도를 25도로 맞춘다. 자 너무 낮아요. 팬닝 시의 팬의 온도는 32도에서 35도로 맞춥니다.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빵이 축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이 팬닝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발효가 지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팬닝 시의 팬의 온도는 32도에서 35도, 32에서 35도로 맞춥니다. 25도 X. 액종을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액종법은 액체 발효법이라고도 부르죠. 이 스펀지법의 변형으로 스펀지 대신에 액체를 발효시켜서 액종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액종을 만드는 방법은 이스트와 물, 그리고 이스트푸드, 메가, 설탕, 소금 뭐 이런 재료들을 물과 다 섞어주고요. 이 완충제를 넣어주는데요. 완충제로는 탈지 분유와 탄산 칼슘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pH 4.2에서 5.0의 액종을 만들고요. 요걸 본반죽과 섞어서 30도 정도, 28도에서 32도 정도 두세 시간 비교적 짧게 발효시키게 됩니다. 액종법이다. 따라서 4번 액종을 섞은 후에 24도로 12시간에서 13시간 아유 너무 길죠? 요렇게 발효시킨다. 요게 X입니다. 틀렸다. 액종을 본반죽과 섞은 다음에는 30도 정도에서 두세 시간 비교적 짧게 발효시킵니다. 발효시간이 짧기 때문에 글루텐 숙성과 풍미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액종법은 액종 섞은 후 온도 30도에서 두세 시간 짧게 발효시킨다. 식빵의 굽기 단계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3단계입니다. 식빵 굽기는 반죽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단계. 이때 204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껍질색이 짙어진다. 껍질색이 발현하는 단계 238도 정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부로 열이 침투해서 속까지 호화가 잘 진행되는 단계가 221도에서 238도까지 마지막 3단계입니다. 따라서 1, 2, 3단계로 식빵 굽기 단계가 형성된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부탄결엔 야리돈 Q, 탄저병과 리스테리아증이죠. 부탄결, 탄저병이고요. 야리돈 Q, 리스테리아증이다. 결핵, 브루셀라증, 인플루엔자, 야토병, 돈단독증, Q열 이런 것들도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인수공통 감염병, 부탄결엔 야리돈 Q. 다음 중 함께 계량할 때 문제가 되는 재료로 짝지어진 것은 자 3번 바로 나오죠. 이스트와 소금은 절대 직접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트가 소금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이스트의 활동이 억제된다. 이스트가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트와 소금은 절대로 함께 계량하면 안 됩니다. 빵반죽 분할기로 기계식 분할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부피입니다. 기계식 분할기의 기준은 부피고 이 분할은 통상 15에서 20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죠. 요거까지 알아둔다. 빵반죽을 분할기로 기계식 분할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부피다.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무게 기준으로 합니다. 기계식 분할의 기준이 부피다. 압착 효모, 생이스트의 일반적인 고체, 고형분 함량은 바로 30%입니다. 생이스트는 건조 이스트보다 고형분 함량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건조 이스트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 고형분 함량이 90%라고 답해야 돼요. 압착 효모, 생이스트의 일반적인 고형분 함량은 30%고 건조 이스트는 90%다. 굽기 중 일어나는 변화로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4번의 단백질 변성이 74도에서 다른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탄산가스의 용해도 감소는 49도에서 일어나고요. 전분의 호화는 60도씨 부근, 이스트 사멸은 63도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쭉 올라감에 따라서 74도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제빵 시 베이커스 백분율, 베이커스 백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는 바로 밀가루입니다. 베이커스 백분율은 밀가루 양을 100%로 했을 때 다른 재료들의 퍼센트를 나타내죠. 베이커스 백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는 밀가루다. 자,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 자, 1번이 정답이죠. 일반적으로 흰자 100에 대하여 설탕 50의 비율로 만든다. 자, 흰자 100에 설탕 100, 보통 1대1의 비율로 만들고요. 1대 1.5나 1대2의 비율로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는 많지만 흰자 100에 설탕 50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대로 된 머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속으로 거품을 올린다. 저속으로 올리면 제대로 기포가 생기지 않겠죠. 보통 고속, 중속, 저속 순으로 머랭을 올리고 제품에 따라서 속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줍니다. 저속으로만 올린다? 이건 틀렸습니다. 설탕을 믹싱 초기에 첨가해야 부피가 커진다. 자, 설탕을 너무 초기에 투입하게 되면 단백질 사슬과 단백질 결합을 방해하고 설탕과 달걀 혼합물이 시럽화가 되기 때문에 기포 형성을 방해하고 질감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초기에 몽땅 투입하면 안 되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3회 정도 나눠서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2, 3, 4번 모두 틀렸고 1번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제 제빵 파트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5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